안녕하세요. 이화여대에 입학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화에는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보물이 바로 여기 이화여대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연사 박물관 관장 장희권입니다. 이화여대 자연사 박물관에는 우리나라 생물들이 잘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도 이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 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간단하게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 이 전시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이 전시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먼저 생물을 잡고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세요. 바로 이 사진 같이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학명에 국명 그리고 학명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찍은 날짜, 그 다음에 장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시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의 한마디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을 때 그 생물을 보았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 생각, 그 한마디를 꼭 적어주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하늘 맞닿은 곳까지 펼쳐진 얼레지들을 만나면 봄이면 봄마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쿵쾅. 멋진 말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마디 때문에 바로 이 생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에 참여하고 싶으면은 페이스북 그룹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에 꼭 가입해 주세요. 사진과 글을 페이스북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에 게시한 후에 그리고 꼭 바이오 포토 이화.ac.kr로 여러분의 원본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진 원본 파일은 300dpi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진을 보내주시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속해요. 꼭 사진을 멋진 우리나라 생물 사진을 찍어서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 전시로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석파충류와 매미를 공부하고 있는 배윤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친구는 제주도롱뇽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 제주도 그리고 전라도 일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롱뇽은 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마도롱뇽하고 비슷한 외형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형태적으로 굉장히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또 제주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양서류를 보면은 무미류 그리고 유미류로 나눠지는데 제주도롱뇽은 유미류에 속하고요. 유미류라는 뜻은 꼬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유미류 중에서는 제주도롱뇽이 가장 빨리 번식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2월, 3월, 4월 달에 또는 12월 달에도 번식을 하는데 이 녀석들이 제주도에 가면은 실제로 일찍 번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를 찍을 때 제주도롱뇽을 찍기 위해서 제주도를 갔는데요. 우연히 제주도에 가서 물 밖에 나와 있는 녀석을 보고 사진으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는 북방산 개구리라는 종인데요. 북방산 개구리는 학명으로는 라나 다이보스키라고 불립니다. 현재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라나 다이보스키라는 종 북방산 개구리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북한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산개구리 라나 우에노이라는 종으로 정정되었습니다. 이 라나 우에노이라는 종은 산개구리라는 종은 도롱뇽하고 똑같이 일찍 번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꼬리가 없기 때문에 무미 양서류에 속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양서류들은 성적 위험성이 많이 보호가 되는데 이 산개구리 같은 경우는 수컷의 발에 돌기가 나기도 하지만 암컷과 수컷이 봄에 짝짓기 하는 시기에 색깔이 뚜렷하게 구별이 됩니다. 산개구리 암컷은 이렇게 번식기가 되면은 동면 들어가기 전도 그렇고 붉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구리가 색깔이 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호르몬, 또 온도, 습도 이런 요인이 있지만
삼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온도도 습도도 영향이 크겠지만 호르몬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가 이미 해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는 말매미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고 있고 여름이 되면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매미 중 하나입니다. 이 친구는 또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검정매미, 왕매미 등등 전국적으로 방언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친구가 방언이 많은 이유가 선태라고 매미 허물을 우리 옛날에 동의보감에도 써져 있는데 옛날에는 약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장 약재로 많이 쓰인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름날에 어디서나 쉽게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없는 친구인데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몸을 뜨겁게 합니다. 이 친구는 크기 때문에 곤충은 변온동물이고 크기 때문에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돼야지만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온도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 나무 꼭대기에 가서 햇볕을 받아서 온도를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기 힘든 종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고 그리고 손쉽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이 친구를 여러분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친구는 노랑배 청개구리인데요. 최근에 노랑배 청개구리는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저와 많은 연구자들이 분자생물학적, 형태학적 연구를 통해서 노랑배 청개구리라는 신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에는 청개구리, 수원청개구리 이 두 종만의 청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신종 발표를 통해서 노랑배 청개구리도 추가되었습니다. 노랑배 청개구리는 금강과 만경강 사이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랑배 청개구리는 멸종 위기에 처해있으며 앞으로의 여러분의 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노랑배 청개구리는 보시다시피 이제 모내기 하면은 번식이 시작합니다. 슬프게도 노랑배 청개구리와 수원 청개구리는 원서식지인 늪지대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라져가지고 공사나 그런 인간의 활동에서 많이 사라져서 서식지가 없어졌으며 노랑배 청개구리는 수원 청개구리와 마찬가지로 논에서만 현재 서식하고 있습니다. 논이 없어진다면 이 청개구리도 없어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친구는 고려풀매미라는 친구인데 고려풀매미는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서식하고요. 그리고 매미 중에서는 가장 빨리 봄을 알리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굉장히 생소하게 여기실 텐데 다른 매미들과 다르게 굉장히 작은 몸집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매미, 말매미랑 다르게 종매미 약과에 속합니다. 다른 매미들은 매미 약과에 속하는데 이 친구는 종매미 약과에 속하고요. 또 소리는 치치치치치치 이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주로 초지에 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보기가 힘드실 텐데 초지도 정말 깨끗한 초지에만 서식하거든요. 그래서 농약이나 아니면 개발로 인해서 파괴되면 이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절멸하게 됩니다. 또 종매미약과의 특징이 소리가 높은 헤르츠를 갖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매미약과에 속하는 매미는 풀매미, 고려풀매미, 호존매미, 세모매미 이렇게 세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호존매미와 고려풀매미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지만 세모매미 같은 경우에는 높은 헤르츠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소리를 듣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장인권 교수님하고 뉴질랜드에 갔을 때 종매미약과에 속한 매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저는 들을 수 있었지만 장인권 교수님께서는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 들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젊을 때 이 종매미약과의 매미들을 우리나라 세종을 모두 듣고 찾아보시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한끼 찾는 우리나라 생물 전시회에서 새를 설명할 김윤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한 새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텃새들과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볼 수 있는 일부 겨울철 새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이에요.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새는 이제 저희가 많이 보는 까치입니다. 까치는 까마귀과로 먼 길이 46cm 정도입니다. 이제 섬 지역을 제외한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서식을 안 했지만 1989년에 처음 도입을 하면서 현재는 흔하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랑 이제 목은 검은색이고 배는 흰색인데
이제 날개 쪽이랑 꼬리 쪽도 검은색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쪽은 구조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푸른빛이나 초록빛, 이제 자줏빛 같은 다양한 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까치가 속한 까마귀과는 똑똑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제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라는 속담 같은 경우에는 까치가 낯선 사람을 인지하고 우는 행동에서 유래한 속담입니다. 이제 까치는 집단적으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훨씬 큰 맹금들도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까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길조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지자체들에서 상징새로 지정을 해왔는데요. 이제 하지만 최근에는 농작물 피해와 정전 피해 때문에 현재는 유해조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흰병 검둥오리 같은 경우에는 오리과 수면성 오리류에 속한 오리로 몸 길이는 이제 부리부터 꼬리 끝까지의 몸 길이는 61cm입니다. 흔한 텃새이면서 이제 겨울철에는 더 많은 개체수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겨울에 더 많이 보이는 겨울철새이기도 한데요. 이 새의 주요 특징은 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까만색 부리 끝에 노란색 점이 있는데 그 때문에 이 친구의 영명이 이스턴 스폿빌드 덤이라고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 외의 특징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갈색을 띠고 있고요. 눈 쪽에 까만 눈선이 있고 그 다음에 부리 끝 기부 쪽에 검은색 선이 있는데 이 때문에 웃는 표정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제 그리고 이쪽 셋째 날개띠 쪽에 있는 이 흰색 무늬가 멀리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이제 헛꼬리 오리류랑 이제 수면성 오리류 같은 경우에는 주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들뜬 날개깃에 있는 광택깃입니다. 이제 입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입경의 색이 종마다 다른데 흰병 검둥오리 같은 경우는 푸른색을 띠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친구는 큰고니인데요. 큰고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리과 고니류의 몸 길이 140cm 정도 되는 대형 조류입니다. 이제 제 키가 160이 조금 안 되는데 거의 맞먹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오는 겨울철새들인데 하늘 미사리 같은 일부 지역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큰고니가 속한 고니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백조라고 말하는 종들인데요. 이제 고니류에 속한 헛고니, 큰고니, 고니 중에 이제 큰고니가 제일 많이 보이는 종입니다. 몸 전체는 흰색을 띠고 있는데요. 반면 어렸을 때는 몸색이 회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운오리 새끼에 나오는 새끼 백조도 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리랑 부리 끝이 검은색을 띠고 있고요. 부리 이 뒤쪽에 있는 기부가 노란색인데 이 부분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이제 고니와의 차이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류는 직박고리인데요. 직박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박고리과의 몸 길이 28cm 정도의 새입니다. 흔한 텃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몸 색깔은 전체적으로 회갈색에 몸 안쪽 배 쪽은 회색이면서 중간중간 흰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 뒤쪽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그 때문에 영명이 브라운 이어드 불불이라는 이름을 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생김새로 먼저 보기보다 이제 소리로 먼저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리라고 불리는 경계음을 시끄럽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리를 잠깐 들어볼게요. 네, 정말 시끄럽죠? 평소에는 이런 소리를 많이 내는데 반면에 번식기에는 세레나데 느낌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소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같은 경우에는 종마다 나는 형태가 다른 편인데요. 이제 직박고리 같은 경우는 파형 비행이라고 해서 이제 파도 모양의 비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경우 황조롱인데요. 황조롱이는 맥과에 속하고 천연기념물 323-8호입니다. 이제 암컷 같은 경우는 몸 길이가 38cm, 수컷 같은 경우는 32cm 정도로 이제 암컷이 좀 더 큰 종입니다. 이제 흔한 텃새로 도심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매개인데요. 아파트에서 둥지를 트는 모습이 종종 이제 TV 같은 데서 방송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수컷 같은 경우에는 머리랑 꼬리는 회색인 반면에 이제 등과 날개 위쪽은 갈색을 띠고 있는
반면에 암컷은 이제 몸 전체가 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한 점에 머무르고 있는 비행을 정지비행이라고 하는데요. 정지비행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이 바로 황조롱입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정지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지비행을 하다가 멋지게 지휘사냥을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꼬리 끝에 있는 검은색 띠인데 그 모습이 정지비행할 때 잘 보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은 말똥가리라는 종인데요. 말똥가리는 수리과에 속하면서 몸 길이는 52에서 56cm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맹금류인데요. 그래서 도심에서도 종종 하늘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이 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은 날개 밑에 보이는 큰 점인데요. 마치 갈색이라서 마치 말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날개 아래에 있는 큰 점은 말똥가리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말똥가리, 큰 말똥가리, 털갈 말똥가리 이 세 종류가 모두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요. 말똥가리가 그 세 종 중에 가장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정도는 이 친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개체마다 깃털무늬가 심해서 색깔이 좀 색 무늬가 좀 다양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몸 쪽에 조끼 같은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감에 따라서 홍채색이 바뀌기도 하는데 말똥가리가 그 예 중 하나입니다. 말똥가리는 어렸을 때는 홍채색이 노란색을 띠고 있지만 이제 다 큰 새, 성조가 되면은 안갈색을 띠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미의 행동과 생태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조명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종은요, 한국홍화승개미라는 종입니다. 이 개미는 일본한 개미와 더불어서 한국에서 가장 큰 개미입니다. 크기가 거의 1cm를 넘어가는 녀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은 국명을 보면요, 홍가슴이라는 국명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진을 보면요, 가슴 부분이 굉장히 빨갛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아니면 군락에 따라서 이 빨간의 정도가 옅기도 하고 거의 검정색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사진에 있는 친구처럼 굉장히 예쁜 그런 한국 홍가슴개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 홍가슴개미, 특히 국명 앞에 한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멋이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때 종종 이 개미를 소개하곤 하고요. 이 개미는 또 일본 황개미하고는 다르게 일본 황개미는 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의 공원 아니면 그냥 낮은 지대 숲에 많이 살고 있지만 이 친구들은 해발이 400에서 500m 정도,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m 정도 넘어가는 고산지대에 많이 살고 있는 종입니다.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는 산을 무조건 타야 돼서 많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가슴이 빨간 굉장히 예쁜 그리고 덩치도 커서 멋있게 아름답게 돌아다니고 있는 개미를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뿌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종입니다. 현재 지금 한국홍가슴개미는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개미종 중 하나인데요. 어떤 연구냐면 이 개미가 소리를 어떻게 내는가에 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개미 소리라니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실 모든 개미들은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요. 한국 홍가슴개미 같은 경우는 턱이나 배, 밑마디를 땅에 치면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미는 덩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리가 각종 주파수 때에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개미를 소개할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까지 낼 수 있는 아주 굉장하고 멋진 개미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종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종은요, 갈색 바로안개미라는 종입니다. 사진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다리가 갈색이고 그리고 온몸이 반짝반짝거리는 광택이 나는 매우 아름다운 개미입니다. 이 개미는 전국의 산지에 아주 흔하게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를 많이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갈색 바람개미는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밤에 산속 숲을 가서 헤드랜턴이나 헤드라이터를 들고 나무를 비추면 나무에 반짝반짝거리는 개미들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정말 황금이나 아니면 보석을 만나는 듯한 즐거운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갈색파란 개미들이 동면을 하고 있는 장면을 제가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돌틈이나 나무 속에서 이제 추위를 견디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서 동면을 하는데, 이 장면은 제가 돌을 걸쳐서 그 안에서 울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목적이 갈색파란 개미들의 동면 장면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친구들을 들춘 것인데,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적성을 가지고 직접 가기는 했지만 돌을 들추면 이 친구들은 바로 영하의 온도에 맨몸이 노출되어서 바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고, 만약에 이런 장면을 발견하더라도 다시 잘 덮어주고, 그리고 냉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돌틈을 다시 잘 흙으로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종은요, 일본 왕개미라는 종입니다. 한국 홍가슴개미와 더불어서 한국에서 가장 덩치가 큰 개미입니다. 한국 홍가슴개미와는 다르게 이 친구들은 서식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민가나 공원, 낮은 지대, 산에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공원이나 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왕개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크기의 돌아다니는 개미들은 대부분 다 일본 왕개미입니다. 전체적으로 몸에 광택은 없지만 배에는 예쁜 황금빛 털이 많이 나 있고요. 그리고 이 개미들은, 주로 왕개미들은 나무 속에서 서식을 하는데, 그 개미들하고는 다르게 일본 왕개미는 땅에 굴을 파고 사는 개미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경우는요, 마스무라 미트리개미와 집시 깍지벌레입니다. 마스무라 미트리개미, 다른 이름은 마스무라 꼬리치레개미라고도 하는데요, 화를 낼 때 다른 개미들하고는 다르게 엉덩이를 치켜 세워서 꼬리를 치켜 세운다. 그래서 꼬리치레개미라고도 하는 종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산이 굉장히 가물었었어요. 비가 너무 오래 안 와가지고 거의 걸을 때마다 먼지가 풀풀 풍길 정도로 굉장히 가물고 습기가 적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나무를 보니까 나무 껍질에 꼬리치레개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여있나 하고 가까이 보니까 꼬리치레개미하고 깍지벌레하고 둘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깍지벌레는 감로를 분비를 해요. 그래서 그 분비한 감로를 이 개미가 서로 먹고, 개미가 먹고, 이 개미는 그것을 먹는 대신에 이 깍지벌레, 애벌레를 보호해주는 그런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장면을 봤을 때 가뭄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촉촉한 서로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공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런 굉장히 뜻깊은 느낌을 가질 수 있고 뜻깊은 이들의 공생 장면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학기와 함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고요. 주변에 보면은 간혹 그 꽃들 사이를 날아다니는 나비들도 아마 종종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연사박물관 전시 4층에 있는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 전시회에서 여러 가지 생물의 사진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시되어 있는 나비들 중에서 바로 요즘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나비를 찾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제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의 속의 나비는 네발나비라고 하는 나비예요. 네, 이름에도 그 사진을 좀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비가 활짝 핀 꽃에 앉아가지고 꿀을 빨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4개의 다리를 가지고 꽃에 앉아서 꿀을 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을 때 곤충은 다리가 6개라고 했는데 왜 이 나비가 다리가 4개밖에 없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나비는 원래 다리가 6개, 세 쌍의 대별 다리를 갖고 있는 게 맞는데요. 앞다리가
퇴화가 되어서 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활동할 때 어디 풀에 앉거나 꽃에 앉거나 나무에 앉을 때 다리 4개를만을 사용해가지고 앉기 때문에 이런 특징으로 네발나비라는 이름이 붙여진 나비입니다. 이 나비는 추운 겨울을 성충으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봄이 이제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나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네발나비가 추운 겨울을 성충으로 활동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네발나비만 특이하게 성충으로 겨울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네발나비 이외에도 지금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는 꿀나비라는 나비가 또 추운 겨울을 성충으로 보내는 나비 중에 하나랍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나비가 더 겨울을 성충으로 보내는 몇 가지 나비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진으로 우리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나비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네발나비와 함께 꿀나비 사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꿀나비라는 이름이 지어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문 앞에 마치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길어지는 코처럼 긴 뿔이 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특징이 아주 인상적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이 나비를 이름 지을 때 꿀나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봄에 볼 수 있는 나비가 겨울을 성충으로 보낸 나비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나비는 종류에 따라서 성충으로 겨울을 보내기도 하지만 나비가 되기 직전의 상태, 그러니까 번데기 상태로 겨울을 보내는 나비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나비들은 겨울이 이제 지나서 봄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제 바로 날개 도짓을 해서 어른 나비가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 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보고 계신 나비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찍 번데기에서 깨어나서 나비로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애호랑나비라고 하는 나비 중 하나랍니다. 워낙 이른 봄에 성충이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모습 때문에 예전에는 이 나비를 이른 봄 애호랑나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른 봄이라는 글자가 빠지고 애호랑나비라고만 불리고 있는데 애호랑나비라는 이름 여러분 좀 재밌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호랑나비라는 곤충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나라에는 3가지 종류의 호랑나비가 있어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애호랑나비라는 나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호랑나비, 그리고 또 산에 주로 산다고 해서 산호랑나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나비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전시장에서 아직까지 호랑나비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지금 바로 옆 공간에 산호랑나비의 애벌레와 그리고 성충 사진도 있으니까 저기 제가 이제 다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데기로 겨울을 보내는 또 하나의 나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 나비는 꼬리 명조 나비라고 하는 나비예요. 이 나비 역시 번데기 상태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돼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바로 성충으로 날개 도지를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이제 성충 어른 나비가 되는 곤충 중에 하나랍니다. 이 나비는 꼬리 명조 나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꼬리, 마치 나비 날개 끝이 긴 꼬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아주 멋들어지죠?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가지고 꼬리가 명조. 예전에는 명조가 흔한 이름으로 비단을 뜻하거든요. 꼬리가 비단뼈같이 곱고 길다라는 뜻으로 꼬리 명조나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나비들이 지금 이제 봄이 시작된 이른 3월이나 4월에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나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나비라는 곤충은 알부터 시작해서 애벌레 그리고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이 되는 곤충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은 흔히 어른벌레로 돼서 날아다니는 나비들은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비의 알을 혹시 관찰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가지고 마침 자연사박물관 사진 중에 나비 알을 찍어가지고 전시 중인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합니다. 자, 이 사진 속에 있는 푸딩같이 생긴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 이제 연두색, 반짝이는 연두색 색깔의 동그랗고 세로 줄무늬가 있는 참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참 아름다운 모양인데요. 이거는 황오색 나비라고 하는 나비의 알입니다. 주로 버드나무 종류에다가 알을 넣고요. 그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버드나무를 먹고 성장하면서 어른벌레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알을 보고 성충을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자연사박물관에 성충 사진이 있어가지고 성충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모습이 방금 보셨던 그 황호색 나비의 알, 거기서 이제 깨어난 애벌레가 자라서 무사히 어른벌레가 되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황오색 나비의 어른벌레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나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나비가 정말 아주 작은 알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작가가 1월 25일 날 광주 부동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나뭇가지 사이에 1월이면 아주 추울 때잖아요. 뭔가 서리가 맺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이제 서리의 결정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이것 또한 한 가지 종류의 나비 알입니다. 이거는 암고음부전나비라는 나비가 복숭아 나뭇가지 사이에다가 알을 낳아놓은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알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열대지방의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산호의 모습처럼 정말 아기자기한 모습으로 마치 이제 서리의 결정을 보듯이 그렇게 이제 나뭇가지 사이에 알들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낳아놓은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만 옆으로 가시면은 바로 속에 애벌레가 보이는데요. 방금 보셨던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복숭아 나무 가지의 사이에 있었던 서리의 결정 같은 알, 거기서 깨어난 애벌레가 자라가지고 지금 애벌레가 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파리를 먹고 애벌레가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자라서 이제 성충이 돼서 이제 다시 이제 산에서 날아다니게 되는데요. 약간 아쉽게도 지금 우리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 중에는 이 나비의 성충 사진은 아직 없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성충 사진을 찍고 자연사박물관에 제보해 주시면은 저희가 전시를 해주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참여나 관심을 제가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비의 알 사진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애벌레 사진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어떤 나비의 번데기 사진을 한번 같이 봐볼 건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죽은 나무 기둥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사이에 정말 노랗게 정말 독특하게 생긴 정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을 만큼 희한하게 생긴 노란색 무채가 하나 붙어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어떤 한 종류의 나비의 번데기였어요. 이 나비 번데기는 사양제비나비라는 그 나비의 번데기의 모습인데요. 참 번데기만 보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나비를 생각하면 정말 형태적으로 차이가 심해가지고 정말 와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그럼 이 나비의 성충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방금 사양제비나비의 번데기를 보셨는데요. 성충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사진이 방금 보셨던 사양제비나비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우아한 나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나비 번데기의 모습이랑 이 나비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달라가지고 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다시 들죠. 지금 이 사진 속의 나비는
자세히 보면 이제 보리수나무의 꽃이에요. 보리수나무의 꽃이 피었는데 보리수나무에서 꿀을 빨기 위해 가지고 나비가 꽃으로 날아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비가 참 많이 배가 고팠나 봐요. 지금 보시면은 잎을 동그랗게 말려있는 잎을 쭉 펴고서 벌써 나비 꽃에 다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잎을 쭉 내밀고 꽃을 향해서 날아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양제비나비라는 나비는 수컷 성충나비의 몸에서 은은한 사양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렇게 나비가 몸에서 종종 향기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수컷이 암컷에게 자신이 이곳에 있다, 자신이 내 매력 그런 거를 어필하기 위해 가지고 내는 그런 이제 화학적 신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수연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 기획전에서 소개되고 있는 해양생물 사진들 위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신 사진은 남방 큰 돌고래 사진이에요. 누가 보내주셨냐 하면요. 제주도 남방 큰 돌고래를 연구하고 있는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연구원이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남방 큰 돌고래 등지느러미에 무언가를 걸고 있어요.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네, 해조류를 걸고 있어요. 네, 돌고래들은 포유류예요. 어류가 아니고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키우는 포유류랍니다. 근데 이 돌고래는 지능도 굉장히 높고 놀이 활동도 다양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해조류를 등지느러미에 걸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을 갖고 돌고래들이 놀기도 하지만 동료들끼리 같이 쫓기고 뛰어오르고 부딪히면서 놀기도 한답니다. 사실 해양생물 사진은 육상동물보다 촬영하기가 어려워서 기획전에 전시된 사진은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미삭동물이나 산호 이런 사진들도 기타 등록 보존기관에서 보내주신 사진들인데요. 이 사진들을 보실까요? 춘초공공멍게, 순초공공멍게인데 사진이 둘 다 모양이 다르죠? 자, 이 멍게는 성체일 때의 모습이고 이 사진은 유생일 때의 모습입니다. 미삭동물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 또는 평생 척삭이라는 막대 모양의 지지기관을 갖는 동물들이에요. 척추, 골은 형성하지 않고요. 근데 보시면 이 유생 시기에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하얗게 꼬리 부분에 막대 모양의 지지기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척삭동물입니다. 근데 고착을 하게 되면, 바닥에 고착을 하게 되면 이 척삭이 사라지고 이렇게 투명한 피단을 갖고 있는 동물이 되는 거죠. 성초공공멍게 보시고요.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는 미삭동물은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이 우렁생이입니다. 우렁생이처럼 바닥에 고착해서 사는 미삭동물이 있지만 이렇게 평생 바다에 떠다니면서 사는 동물들도 미삭동물도 있습니다. 이름은 가이살파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의 친구는 무엇으로 보이세요? 물고기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외계 생명체처럼 보이시나요? 이 친구는 미삭동물입니다. 이름은 쌍꼬리 살파입니다. 바닷속을 떠다니면서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동물이죠. 이름이 쌍꼬리 살파인데 여기는 지금 쌍촉수 살파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20년에 미기록,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미기록종입니다. 근데 2019년도에는 쌍촉수 살파로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2020년도에 꼬리 쪽에 이렇게 배 쪽에 꼬리처럼 달려 있으니까 쌍꼬리 살파로 이름을 바꾸자 해서 쌍꼬리 살파로 최종 우리나라 분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다닐 때는 이런 모양인데 이 친구들이 또 같이 모여서 다닐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좀 전에 쌍꼬리 살파의 단독 개체의 모습을 보셨다면 이 사진은 연속 개체들이 지금 사슬처럼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생물이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쌍꼬리 살파의 실제 표본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녹색 꼬리 부분. 쌍꼬리 살파의 연속 개체입니다. 이렇게 한 개체 한 개체가 깔려서 사슬처럼 엮여 있죠. 이렇게 떠다닙니다. 이 해양생물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눈도 있고 다리도 있고 폐각도 있습니다. 진낙지라는 동물입니다. 2019년도 여름에 제주도 바다에서 자리돔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민들이 파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봤을 때 그물에 같이 걸려온 친구거든요. 얇은 키팅질의 폐각으로 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암컷만이 이 폐각을 갖습니다. 이 진낙지 폐각은 자연사박물관 5층 상설 전시실에도 전시가 되어 있으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오셔서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낙지 표본입니다. 연체부가 없이 키팅질의 폐각만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뿅하고 나온 푸른 눈이 인상 깊은 친구라고 보내주신 분이 글을 써주셨네요. 보시면 정말 푸른 눈이 뿅하고 나온 것 같죠? 이름은 칠개라는 생물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볼 수 있어요. 바닷가 진흙갯벌에서 아주 많은 숫자들이 있는 생물입니다. 근처 마을에서는 이 칠개로 튀김도 하고 조림도 해먹고 무쳐 먹기도 하죠. 진흙갯벌에 구멍을 뚫고 밑에서 살고 있다가 간조 때가 되면 나와서 이 진흙에 묻어있는 규조류들을 먹고 사는 생물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벚꽃나무 같지 않으신가요? 이 생물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바로 산호입니다. 산호는 이렇게 개충들이 모여 살고 있는 군체성 동물인데 기충에는 폴립이라고도 하는데 촉수에 자포가 있어서 독화살을 싸서 먹이를 잡아먹고 사는 생물이죠. 제주바다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이 연산호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연산호 군락지는 다른 생물의 서식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도에서 채집된 큰 수지 맨드라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쉽게 찾는 우리나라 생물 중에서 그 물고기를 설명하게 된 순천향대 대학원생 성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면적 대비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대략 200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께 200종의 물고기를 다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억에 남는 물고기를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물고기는 금강무치라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그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금강무치인데요. 보통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발견된 장소에서 발견된 지명을 따가지고 지은 물고기들이 몇 종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데 이 물고기는 정말 깨끗한 물에서 서식합니다. 한여름에 수온이 20도도 넘지 않는 차가운 계곡물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충분히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 지표종으로 현재 묶여 있습니다. 사이다 광고에서 어떤 물고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 사이다 광고에도 등장했던 물고기가 이 금강무치였습니다. 올 여름에는 그 강원도 계곡의 이 금강무치랑 함께 물속 세상을 구경하면 어떨까요? 참고로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아직도 금강무치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빨간 금색과 붉은 줄무늬의 아름다움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물고기는 멸종위기 1급 어종 감돌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지느러미에 검은색 줄무늬들이 있어서 검을 감자에서 감돌고기로 붙여졌습니다. 이 물고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금강과 만경강 그리고 웅천천에서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어종인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생태적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적에게 자신의 알을 맡기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뻐꾸기가 다른 새의 알을 맡기듯이 이 물고기도 알을 맡기는데요. 꺽지가 산란을 하게 되면 수컷이 산란장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감돌고기들이 집단으로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꺽지 산란장에 자신의 알을 넣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꺽지가 부화하기 전에 감돌고기 알은 먼저 부화하고 산란장을 먼저 떠납니다. 꺽지와 감돌고기는 아무리 천적과 먹이 생물이어도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이입니다. 하천이 가장 맑을 때가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떨어질 때 그 투명도가 이때가 제일 맑아서 이때 그 무주에서 제가 감돌고기를 이렇게 어렵지 않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물고기들인데요. 보통 시장에서 파는 미꾸라지를 연상케 하는 물고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8종의 미꾸리가오리가 서식을 하고 있고 지역마다 그 하천 물줄기에 따라서 종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미꾸리가오리 중 하나인 천종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천종개는 1975년 그 전북대학교 김익수 교수님에 의해서 한국인 최초로 신종 발표를 한 물고기입니다. 미꾸리과 어류 중 하나인 그 미호종개를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미호종개는 우리나라의 그 금강수계 지류인 미호천에서 처음 발견돼서 미호종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현재 그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1급 어종으로 지정됐고 천연기념물 454호로 지정될 정도로 매우 귀한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미호종개가 보통 깨끗한 이물질이 없는 모래에서 주로 서식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래가 얼마나 고운 모래냐면요, 그 커피 마실 때 쓰는 프림과 같은 고운 모래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래들이 옛날에 미호천에는 진짜 많았었는데 하천 개발과 그 수질 오염으로 거의 사라져서 현재는 미호천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옛날처럼 청주 미호천에서도 미호종개가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식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서식지 보존이 먼저 되어야 그 생물을 지킬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꾸리과 어류인 수수미꾸리인데요. 이 물고기는 오직 지구상에서 낙동강에서만 서식하는 물고기입니다. 주로 자갈에서 서식을 하는 물고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같은 미꾸리과 어류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자갈, 어떤 거는 모래, 어떤 거는 뭐 뻘이나 진흙 이런 식으로 각자가 선호하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이런 다양한 그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물고기는 멸종위기 2급어종 꾸구리입니다. 이 물고기는 여울에서 주로 서식하는 물고기인데요. 눈이 낮에 보면 고양이 눈처럼 생겼습니다. 낮에는 보통 이렇게 눈이 작은 반면 밤에는 동공이 커지는데요. 기세양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재밌는 신체 구조를 가진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활동을 하면서 주로 여울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소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이 물고기는 우리나라의 한강과 임진강 그리고 금강에서만 서식하는 물고기인데 안타깝게도 4대강 사업으로 많은 서식지를 잃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물고기는 새색시 같은 물고기인 각시붕어입니다. 보통 생물은 수컷이 더 아름답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암컷에 비해서 혼이색이 많이 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성적이형이라고 산란 시기에 암컷과 수컷이 서로 마치 다른 종인 것처럼 좀 신체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하고자 하는 이 물고기는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화려한 혼인색으로 치장하고 입가에는 여드름 같은 추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암컷은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물고기 저거 똥 아닌가 하는데 긴 산란관을 늘어놓는 암컷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암컷의 긴 산란관은 이 물고기의 독특한 산란 상태 때문에 긴 산란관이 생겼는데요. 각시붕어는 보통 민물족의 아가미 속에 산란을 합니다. 대략 한 수십 개 정도 산란을 하는데 산란을 하면 알은 족의 몸속에서 부화된 지 한 달 동안 그 족의 몸속에서 지낸 다음에 나와서 독립을 합니다. 하지만 이 민물조개가 만약 없다면 그 각시붕어는 중요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좋은 파트너 없이는 종족 번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보통 벚꽃이 필 무렵인 봄에 많이 산란을 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이 각시붕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곳이 남양주나 아니면은 고향의 공릉천 이 정도였는데요. 보통 물고기를 보기 위해서는 물 밖에서 도시마천에서는 지나가다가 잉어나 누치같이 덩치 큰 물고기는 멀리서 구경하기가 쉽지만 이런 조그마한 물고기는 물에 직접 들어가서 채집을 하든지 아니면 수중 촬영을 하면서 관찰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물속에서 물고기들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특별기획전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 식물 전시 해설을 담당하게 된 소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곳 이화여대에서 식물 분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여기 전시된 식물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산자고라는 식물 보이세요? 이 식물은 봄에 하얀색 그리고 여기 약간 자주색의 줄무늬가 있는 꽃이 피는 아주 예쁜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 실제로는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이 식물은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김영희 시민 작가분이 찍어주셨네요. 여기 한번 멘트를 읽어볼까요? 봄 햇살을 받은 흰꽃의 꽃잎이 눈이 부셔 쳐다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봄마다 보고 싶다. 봄에 피는 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이 꽃은 봄에 아주 작은 키를 가진 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
놀이동산이나 공원에 혹시 가보셨나요? 그곳에 가면은 아주 울긋불긋 색색별로 아주 공원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정원 식물이 있는데 뭔지 기억나세요? 네, 뭐죠? 네, 튤립이죠. 여러분, 여기 이름을 자세히 보시면 튤리파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바로 이 식물이 한국의 토종 튤립이에요. 여러분이 공원이나 놀이동산에서 봤던 그 튤립은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온 튤립인데 그게 아주 화려하죠. 꽃도 크고. 우리나라 토종 튤립은 이렇게 조금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색도 단아한 색을 가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사실 아주 아기자기하고 또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봄에 산자고를 만나보고 싶다면 바로 이곳 전시실에서 여러분들, 우리 시민 작가분들이 찍어주신 산자고를 여러분들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식물은 바로 이 식물입니다. 한계령풀이라고 하는 식물인데요. 여러분 설악산 한계령이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바로 이 한계령풀은 설악산 한계령에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름에서 약간 추운 데서 자란다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았나요? 한계령은 이 기후상으로 냉온대 지역에 속해요. 그래서 이 한계령풀은 그 냉온대 지역에 봄에 피는 꽃이에요. 그런데 사실 여기 이렇게 사진으로 우리가 이제 고맙게도 이렇게 사진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한계령풀은 실제로 산에서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특히 강원도의 태백산이나 이런 설악산 같은 높은 지대에 가야 볼 수 있고 그마저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은 아닌데 여기 정혜원 작가님이 강원도 한백산에서 한계령풀을 찍어서 이렇게 전시를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도 한계령풀을 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됐어요. 노란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물론 따뜻한 곳에 사는 식물들은 그 서식지가 좀 늘어나는 경향은 있지만 특히 이렇게 추운 데 사는 식물들은 서식지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영향을 이제 많이 받고 있어요. 바로 이 한계령풀이 그래서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식물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식물 중 하나입니다. 전시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번엔 시선을 조금 낮춰볼까요? 여기 조팝나무라고 하는 식물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식물은 아마 이화 동산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한 4월 중순 정도 되면은 하얀 밥풀처럼 혹은 좁쌀처럼 생긴 작은 꽃들이 나무에 가득 붙어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조팝나무가 그 주인공입니다. 조팝나무는 다른 말로 좁쌀나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작은 꽃잎이 좁쌀, 가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 같은 거예요. 조팝나무는 경북 경산시 북부동에서 조아조아 작가님이 찍어주신 거네요. 조팝나무는 우리나라 절기상으로는 모내기철 정도에 피는 식물이라서 예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조팝나무 꽃이 피는 걸 보고 이제 모내기철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여러분 조팝나무 학교에 많으니까 봄이 되면 한번 밖으로 구경 가보세요. 네, 이번에는 여름에 피는 꽃을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 이 식물입니다. 여러분 이 식물은 멀리서 많이 보셨죠? 왜냐하면 멀리서 봐도 아주 눈에 띄는 꽃이에요.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안양천에서 이원재 작가님이 아주 가까이서 해바라기를 관찰해서 찍어서 전시에 참여해 주셨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네, 굉장히 규칙적으로 무언가가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사실 이 해바라기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해바라기는 활짝 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지금 바깥에서부터 하나하나의 꽃들이 피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꽃들은 꽃 봉오리 형태예요.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초록색으로 아직 꽃 봉오리도
채 익지 않은 모습이죠. 해바라기는 이렇게 안쪽 꽃들의 경우에는 바깥쪽부터 꽃이 안쪽으로 점점 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해바라기 씨 혹시 여기서 빼서 먹어보셨나요? 해바라기 씨를 쏙쏙쏙 하나씩 빼서 아주 몇백 개의 해바라기 씨앗이 한 꽃에서 나오죠. 사실은 그 해바라기 씨가 바로 이 하나의 꽃이 맺는 그 씨앗이 바로 해바라기 씨앗 하나예요. 여러분 해바라기 앞으로 좀 가까이서 한번 관찰해 보시겠어요? 이번 식물은 바로 이 식물입니다. 우산이끼예요. 식물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끼류, 양치류, 그리고 거시식물, 속시식물. 그 중에서 가장 진화적으로 덜 진화된 단계인 바로 이끼류. 이끼류의 특징은 아주 작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끼를 관찰할 때는 쭈그리고 앉아서 이끼를 관찰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사진은 쭈그리고 앉아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네, 저는 이제 강원도에 갔다가 그 논둑에 있는 이끼를 보고 너무 그 생생한 모습의 사진을 담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 혹은 과학 시간에 우산이끼, 그러면 찢어진 우산, 뒤집어진 우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과학을 전공하거나 배운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로 가까이에서 이 이끼를 관찰해 보면은 그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여기 보시면 뒤집어진 우산, 찢어진 우산. 네, 잘 보이죠? 제가 이 사진을 이 전시에 출품을 한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책에서만 배우던 내용을 실제로 관찰했을 때 정말 이 자연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이렇게 실제 식물이 우리가 책이나 그림이나 또 혹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특히 요즘 같은 시즌에는 이렇게 실제로 관찰해보면 훨씬 더 자연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자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전시에 출품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빈자리를 여러분들의 사진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입학하고 아주 바쁘죠? 그렇지만 여기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함께 찾는 우리나라 생물 전시를 꼭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아주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사진으로 감상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런 생물 사진을 느낄 때, 생물을 대할 때 느끼는 생각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찾고 전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바로 이 전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